나의 아이들에게 악몽을 꾸지 않기를. 챕터 1.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 죽음으로 가는 길은 온갖 악마에게 시달리는 기나긴 행진. 시시각각 찾아오는 새로운 공포에 심장은 조금씩 죽어가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뼈는 몸소리치며 마음 역시 나름의 방식대로 격렬히 저항한다. 그런다고 무엇이 달라지나. 보호벽은 차례로 무너져 내리고 재난이 일어나는 자리와 거기서 벌어지는 죄 앞에서 눈을 가릴 수 없으니. 캐서린 앤 포터. 창백한 말, 창백한 기수. 문득 나타난 소녀. 난데없이 나타난 자. 천년을 산 최초이자 마지막이며 유일한 자가 되기 전 그녀는 아이오와주에 사는 에이미라는 어린 소녀에 불과했다. 에이미 하퍼 벨라폰테. 그게 그녀의 이름이었다. 에이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인 지넷은 19살이었다. 지넷은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을 따 아기 이름을 에이미라 짓고 가운데 이름은 가장 좋아하는 책, 사실은 고등학생 때 유일하게 읽은 책, 앵무새 죽이기를 쓴 작가 하퍼리의 이름을 따서 하퍼라고 지었다. 주인공인 어린 소녀의 이름을 따서 스카우트라고 이름을 지을 수도 있었다. 자신과는 달리 스카우트처럼 용감하고 유쾌하고 영리하게 자랐으면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카우트란 이름은 남자 이름이었기에 지넷은 딸이 평생 동안 자기 이름에 대해 설명하며 살아가길 바라진 않았다. 에이미의 아버지는 지넷이 16살 때부터 웨이트리스로 일했던 식당에 어느 날 찾아온 손님이었다. 다들 박스라고 부르는 곳이었는데 그 이유는 식당이 동전을 넣는 셀프 세차장 말곤 아무것도 없이 옥수수 밭과 콩밭만 몇 킬로미터나 펼쳐진 시골 길가에 놓인 커다랗고 번쩍거리는 신발 상자처럼 생겼기 때문이었다. 남자의 이름은 빌 레이놀즈로 수확용 농기구 같은 커다란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다. 사탕발림에 능해서 지넷이 커피를 따르는 동안에도 그 후에도 자꾸만 그녀가 아름답다느니 새카만 머리카락과 녹색이 도는 밝은 갈색의 눈과 가느다란 손목에 반했다느니 하는 말을 늘어놓았는데 제 욕망을 채우려고 번지르르한 말을 퍼붓는 학교 남학생들과는 달리 그 남자의 말은 마치 진심인 것처럼 느껴졌다. 남자는 커다란 새 폰트액을 타고 다녔는데 대시보드가 우주선처럼 번쩍거렸고 가죽 시트는 버터같이 부드러웠다. 지넷은 생각했다. 저 남자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남자는 며칠 만에 마을을 떠나 자기 인생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말하자 아버지는 그놈을 찾아 책임을 지우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넷이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던 건 빌 레이놀즈가 결혼을 했다는, 즉 유부남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는 저 먼 네브래스카주 링컨에 가족이 있었다. 심지어 지갑 안에 든 아이들 사진도 보여주었다. 야구 유니폼을 입은 어린 두 아들, 보비와 빌리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짓을 한 놈이 누구냐고 아무리 물어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름조차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실은 지넷은 빌 레이놀즈가 옆에 없다는 사실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만삭이 되기 전까지는 입덧도 없었고 출산은 힘들었지만 빨리 끝난 데다가 특히 아기 에이미를 낳게 된 게 기뻤다. 아버지는 지넷을 용서했다는 뜻으로 지넷의 오빠가 옛날에 쓰던 방을 아기 방으로 만들고 다락에 있던 오래된 요람을 꺼내왔다. 지넷이 아기 때 쓰던 요람이었다. 에이미를 낳기 한 달 전부터 지넷의 아버지는 딸을 잘 보살폈다. 에이미가 태어나기 전 지넷과 함께 잠옷이나 작은 플라스틱 욕조, 요람 위에 거는 모빌 등 아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러 월마트에 가기도 했다. 책에서 아기들의 조그만 머리가 잘 돌아가려면 모빌 같은 물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읽었기 때문이다.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였지만 지넷은 줄곧 아기가 여자아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시더폴스에 있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뒤 지넷은 헐렁한 꽃무늬 더도 차림으로 지넷의 배에 플라스틱 주걱처럼 생긴 검사기를 문지르고 있던 여자에게 아기의 성별을 알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여자는 지넷의 뱃속에서 잠자고 있는 아기가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아기가 부끄러움이 많네요. 성별을 알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알 수 없을 때도 있는데 이번은 알 수 없는 경우네요. 하며 웃기만 했다. 그래서 지넷은 아기의 성별을 알지 못했지만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아버지와 함께 오빠의 방을 비우고 벽에 붙어있던 포스터, 호색 한세커, 클럽 피크닉, 버드걸스라는 밴드 포스터 등을 떼어내고 헐고 빛바랜 벽에는 드림타임이라는 이름이 붙은 페인트를 칠했는데 이 색은 분홍색과 푸른색이 섞인 색이어서 아이가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을 것 같았다. 아버지는 물 웅덩이에서 첨벙거리고 있는 오리 그림이 반복되는 벽지를 천장 모서리에 맞춰 띠처럼 붙이고 경매장에서 발견한 낡은 단풍나무 흔들의자를 깨끗이 닦아 지넷이 아기를 집으로 데려온 뒤 안고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 지넷이 바랐던 딸 에이미 하퍼 벨라폰테 라는 이름이 붙은 아기는 여름에 태어났다. 다시는 만날 수 없고 에이미가 태어난 이상 만나고 싶지도 않은 남자의 성인 레이놀즈를 붙일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벨라폰테만큼 완벽한 이름은 없었다. 벨라폰테는 아름다운 샘이라는 뜻으로 에이미와 딱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지넷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어르고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아기가 밤중에 배가 고파서 아니면 어둠이 무서워서 울면 지넷은 몇 시건 또 박스에서 일하느라 얼마나 피곤하건 상관없이 복도를 허둥지둥 달려 아기 방으로 가서 아기를 끌어안고 엄마 여기 있어.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네가 울면 달려올 거야. 이건 너와 나 둘만의 약속이야. 영원한 약속이야. 사랑하는 내 딸 에이미 하퍼 벨라폰테 하고 속삭였다. 창에 달린 블라인드가 흰빛으로 물드는 새벽에 올 때까지 아기를 안고 어르다 보면 바깥에 나뭇가지에 앉은 새가 우짖는 소리가 들렸다. 에이미가 3살이 되자 지넷은 혼자가 되었다. 지넷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의사들은 심장마비일 수도 있고 뇌졸중일 수도 있다고 했다. 굳이 정확히 알아볼 필요는 없었다. 둘 중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한겨울 이른 아침
양곡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트럭으로 걸어가던 그를 급습했다. 쓰러지기 전 아버지가 흙바리 위에 올려둔 커피는 한 방울도 쏟아지지 않았다. 지넷은 여전히 박스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버리는 에이미를 키우기에, 아니 살림을 꾸리기에는 부족했고, 어딘가에서 해군으로 복무하고 있는 오빠는 지넷이 보낸 편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언젠가 오빠는 이런 말을 했었다. 신이 아이오와를 만들었지. 그래서 사람들은 여길 떠나면 다신 돌아오지 않아. 지넷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식당으로 찾아왔다. 바로 빌 레이놀즈였다. 그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보였고 좋은 쪽으로 변한 건 아니었다. 지넷의 기억 속에서 빌 레이놀즈는 가끔 지넷이 그를 생각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주로 그가 말할 때 이마 뒤로 쓸어 넘기던 모래빛 머리카락이라든지, 다식은 커피를 마실 때도 입으로 후후 불어대던 습관 따위의 사소한 일들이었다. 뭔가 특별한 점, 그러니까 내면에 따뜻한 빛이 있어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었다. 반으로 꺾으면 안에 있는 액체가 빛을 내는 플라스틱 야광 막대 같았다. 이제와 나타난 남자는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빛이 사라지고 없었다. 나이가 들고 몸은 더 말라 있었다. 이발을 하지도 머리를 빗지도 않아서 떡이 지고 사방으로 뻗쳐 있었으며, 옛날처럼 잘 다려진 폴로 셔츠가 아니라 아버지가 입었던 것 같은 평범한 작업복 셔츠를 입었다. 옷자락이 바지춤에서 아무렇게나 삐죽 튀져나와 있었고, 겨드랑이에는 땀 얼룩이 져 있었다. 노숙을 한 것 같기도, 차 안에서 잔 것 같기도 했다. 문간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지넷은 구석자리에 가 앉는 그를 따라갔다. 대체 여긴 왜 왔어? 아내를 떠났어. 그가 말했다. 그가 그녀를 쳐다보는 순간 그의 숨결에 묻은 맥주 냄새와 땀 냄새, 빨지 않은 옷에서 나는 그런 냄새들이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다 끝냈어, 지나. 아내와 헤어졌으니까 이제 난 자유의 몸이야. 그 말을 하러 여기까지 왔다고? 당신 생각을 계속했어. 그가 헛기침을 했다. 아주 많이. 우리 생각을 했지. 우리라니? 우리 같은 건 없어.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우리 생각을 했다니? 그가 허리를 꼿꼿이 폈다. 어쨌든 난 그래.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잖아. 바쁜 거 안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시간 없어. 뭐라도 시켜. 좋아. 그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벽에 붙은 메뉴 대신 그녀만 빤히 쳐다보았다. 치즈버거로 하지. 치즈버거 하나, 콜라 한 잔. 주문을 받아 적는데 눈앞에서 글씨가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울음이 터져나온 것이다. 마치 한 달째, 아니 1년째 잠을 설친 기분이었다. 피로의 무게를 여태 지탱한 건 아주 가느다란 의지였다. 한때는 그녀도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다. 머리를 자르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작은 가게를 열거나 시카고 아니면 디모인 같은 진짜 도시로 이사를 해서 집을 빌리고 친구를 사귀는 것 같은 일들 말이다. 지넷은 오래전부터 괜찮은 식당이나 커피숍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오곤 했다. 가을이라 그런지 바깥 날씨는 차고 그녀는 혼자 창가 작은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이 놓여 있다. 눈을 들어 창밖을 보면 그녀가 사는 도시의 사람들이 묵직한 외투와 모자 차림으로 이리저리 바삐 움직여가는 모습이 보이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그 위로 겹쳐 보이는 장면 같은 것 말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 서 있자니 그건 마치 완전히 딴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이제 지넷에게는 에이미가 있었고 에이미는 지넷이 박스에서 일하는 동안 너저분한 타가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곳에서 옮아온 감기나 배앓이로 늘 아팠고 아버지는 순식간에 맨홀 속으로 뚝 떨어진 것처럼 죽어버렸고 빌 레이놀즈는 4년이나 지난 지금 마치 아주 잠깐 떠나 있었던 것처럼 눈앞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이다. 나한테 왜 이래? 그가 그녀의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끝나고 만나줘. 결국 빌 레이놀즈는 에이미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녀가 오라고 한 것인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둘 중 어느 것이건 그녀는 곧바로 후회했다. 대체 지금의 빌 레이놀즈는 뭐하는 사람일까? 아내, 그리고 야구 유니폼을 입은 보비와 빌을 모두 네브래스카주에 남겨주고 떠나왔다. 폰티액은 없었고 직업도 없었다. 그건 역시 끝난 것이다. 경제 불황 때문에 빌어먹을 농기구는 아무도 사지 않게 되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계획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보기에 빌 레이놀즈의 유일한 계획이란 그녀가 박스에서 종일 일하는 동안 집안에서 에이미를 위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심지어 아침 먹은 그릇을 설거지도 하지 않은 채 빈둥거리는 게 전부였다. 그는 그 집에서 살게 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그녀를 때렸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때리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빌었다. 마치 그녀가 그에게 무슨 짓이라도 한 것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고 변명을 쏟아냈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고 이건 한 남자가 아니 어떤 남자라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고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해해 줘야 한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다. 그는 그렇게 맹세했다. 그 맹세는 그녀를 향한 것도 에이미를 향한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녀가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는 돈 때문에 그녀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겨울이 되고 그녀의 계좌에 난방비를 지불할 돈이 남아있지 않자 그는 또다시 손찌검을 했다. 씨발, 망할 년 같으네. 내가 이렇게 곤란한 거 안 보여? 지넷은 부엌 바닥에 엎어져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세게 맞았던 것이다. 엎어져 있으니 지저분하고 얼룩이 진 바닥이며 평소에 보이지 않는 찬장 아래 가득한 먼지 덩어리와 알 수 없는 찌꺼기가 보여서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정신 좀 차려 지나 하고 되뇌었다. 빌에게 얻어맞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고작 먼지 걱정을 하고 있다니. 갑자기 귓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에이미는 위층 자기 방에서 작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보라색 공룡 반이며 양치질을 잘하자는 노랫소리가 마치 자기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다음에는 난방유 트럭이 엔진 소리를 울리며 진입로를 빠져나가 도로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여긴 당신 집이 아니야. 맞는 말이야. 오전 10시였는데도 빌은 게스트의 찬장에 있던 올드 크로우 위스키병을 끄집어내더니 컵에다 따랐다. 그는 식탁 앞에 앉았지만 다리를 꼬고 편안하게 앉은 자세는 아니었다. 내 집이 아니니까 기름값도 내가 낼 건 아니지. 지넷은 몸을 추슬러 일어서려고 했지만 몸이 일으켜지지가 않았다. 그녀는 그대로 빌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았다. 나가. 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더니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바닥에 널브러졌어. 나더러 나가라고 하는 꼬락서니까 우습게 짝이 없건. 진심이야. 나가. 에이미가 방에서 나왔다. 어딜 가나 들고 다니는 토끼 인형을 들고 지넷이 상설 할인 매장에서 사다 준 가슴팍에 딸기 자수가 놓인 귀여운 오시코시 비고시의 멜빵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한쪽 멜빵이 풀려 허리깨에서 덜렁거리고 있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스스로 풀어낸 모양이었다. 엄마, 왜 바닥에 있어? 아가, 엄마는 괜찮아. 지넷은 에이미를 안심시켜주려고 일어섰다. 왼쪽 귀가 약간 올렸고 꼭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새들이 머리 둘레를 빙빙 돌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손에 피가 약간 묻어 있었다. 어디서 난 피인지 알 수 없었다. 지넷은 에이미를 안아 올린 뒤 미소를 지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괜찮아. 그냥 넘어진 거야. 아가, 화장실 가고 싶어. 당신 꼬락선 스스로 한번 보지 그래. 빌이 또다시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니 술을 마셨다. 멍청한 년 같으니. 쟤도 내 애가 아닐걸. 에이미는 엄마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코는 왜 다쳤어? 그러더니 에이미는 울기 시작했는데 빌이 한 말 때문인지 피를 보아서인지 그건 알 수 없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겠어? 빌이 말하고는 이내 에이미를 향해 말했다. 이리 오렴. 아무 일도 아니야. 엄마 아빠는 가끔 싸울 때도 있단다. 말했잖아. 이 집에서 나가. 내가 나가면 무슨 수가 있나? 기름값 낼 능력도 없는 주제. 내가 그걸 몰라? 당신이 말 안 해도 충분히 알아. 에이미가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지넷의 허리춤에 뜨뜻하고 축축한 감각이 느껴졌다. 에이미가 오줌을 싼 것이다. 아, 씨발. 애새끼 입 좀 다물게 하라고. 지넷은 에이미를 가슴에 꼭 붙여 안았다. 당신 말이 맞아. 에이미는 당신 애가 아니야. 당신 애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보안관을 부를 거야. 그러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아니, 그럴 거야. 진심이야. 그러자 빌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거칠게 헤집고 다니며 자기 물건을 챙기더니 몇 달 전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가져왔던 종이 상자에 꾸렸다. 그때는 저 남자에게 제대로 된 슈트케이스 하나 없다는 사실을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지넷은 무릎에 아이를 안고 식탁 앞에 앉아 가스레인지 위에 걸린 시계를 보며 그가 언제라도 다시 돌아와 폭력을 휘두를지 모른다고 각오하고 있었다. 앞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빌이 현관을 오가며 내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가 집 안팎으로 오가며 짐 상자를 나르는 동안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는 바람에 차가운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한참 뒤에야 그가 눈무진 부추 발자국을 남기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좋아, 당신이 나가라고 했지. 진짜 간다. 그가 식탁 위에 있던 올드크로우 병을 집어들었다. 마지막 기회야. 지넷은 입을 다물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래, 그렇게 끝나는군. 내가 떠나도 상관없단 소리지. 그 순간 지넷은 손을 뻗어 남자의 잔을 집어들고 탁구채를 휘두르듯 집어 던져버렸다.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차라리 조금 더 빨리 던졌어야 했다. 너무 늦었다. 잔은 벽에 부딪히더니 텅 소리를 내며 깨지지도 않고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남자의 주먹이 날아올 것을 예상하고 에이미를 꽉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았다. 잠시 동안 침묵 속에서 유리잔이 구르는 소리만이 선명했다. 빌의 분노가 열기를 더하며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다. 책은 여기까지 읽기로 하고 뒷이야기가 궁금하거나 책에 흥미가 생기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총 10분을 추첨해서 책을 선물해 드릴 거고요. 이번 이벤트는 출판사 북21과 함께하는 이벤트라 당첨자는 출판사에서 직접 책을 배송해 드릴 겁니다. 뭐 라면 받침이 필요하다거나 이제 겨울이니까 장작이나 땔감용으로 이 책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그걸 태워서 겨울 내내 방구석에서 미세먼지와 함께 따뜻하게 지내고 싶다거나 아니면 배기가 필요하다거나 그냥 텅텅 빈 책장이 불쌍해서 내 책장에게 이 책을 선물해주고 싶다거나 뭐 이런 말 같지 않은 이유들 말고 꼭 책을 읽으실 분들만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지난번 이벤트 때 인증샷 보내기로 해놓고 티 안 받고 그대로 먹튀하신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번 이벤트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 삐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약속 지키실 분들만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책을 받아서 재밌게 끝까지 읽으실 분들만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로 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